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기사 읽어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약을 해보면 되게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또 빌라왕 얘기도 있다 할 거예요. 또 빌라왕 얘기 너무 지겨워 이제. 지겹다기보다는 너무 나쁜 놈들이라서 이거 언급하기가 싫어. 내 채널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나쁜 새끼들. 네, 오늘은 1월 첫째 주 부동산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7일. 이번 주에 뉴스가 좀 많긴 해요. 네, 근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요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보려고 할게요. 이번에 뭐 취득세이나 과세표준 변화 바람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1월 1일 기사로 나온 건데 여기서 뭐 봐야 될 게 기존에 뭐 이제 계속 세금 낮춰주는 거는 계속 있었던 뉴스 읽어드렸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 취득세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는데 이거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증여를 한다라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게 되면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 인정액이 기사에 보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평균을 매기는 것 같아요. 9개월 평균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세한 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증여를 했을 때 개별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과세 표준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 예,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데 이거 하나 언급하고 싶었어.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뉴스 영상을 올리니까 종부세 완화가 2주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갔다.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좀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2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왜냐면 2주택자 조정지역이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과 똑같은 이제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부자들도 2주택자에게 혜택 주는 거를 굉장히 킹왕? 뭐라고 표현하죠? 킹왕짱? 뭐 되게 킹 받는다, 뭐 열 받는다. 킹왕. 열받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세뇌를 해왔던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 누가 달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댓글 하나하나 저는 원래 반응 안 합니다. 대댓글 제가 거의 안 달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2주택자에게 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줍니까? 막 감정 나 열받아요,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1주택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사실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자한테 더 혜택을 줘왔던 게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고 기조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게 저는 정책에서 2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돌아가는 게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뭐 기본공제를 9억으로 늘리고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공시지가가 18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뭐 그렇게 돼 있죠. 공시지가가 18억까지 비과세가 되면 시가로 보면 20몇 억짜리도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로 갔을 때. 그럼 25억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반포 정도는 돼야 34평이 30억을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1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지역 제외하고는 다 종부세를 지금 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잠실 같은 경우는 이미 40평대도 지금 20억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1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안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양도세 낮춰준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근데 양도세가 이제 낮춰준다기보다는 원래 양도세가 2주택이거나 이러면 더 중과세가 되잖아요. 2주택은 중과세가 뭐 2020년 7월 대책 기사에 나와요. 일반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걸 또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3주택자나 2주택자라도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걸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런 사실 세금 제도를 계속 묶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사실 진짜 급속도로 6개월 만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더 풀리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미국의 어떤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가격에 몇 프로를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산 가격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100만 불 주고 샀으면 100만 불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오른 가격 기준으로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에 샀어도 300만 불 됐을 때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불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종부세가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던 거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의 유보금 같은 경우도 실현은 됐지만 이거를 누가 배당으로 빼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익은 낮지만 장부상에 나 있는 이익이고 이거를 뭐 이제 주주가 배당으로 빼가거나 대주주가 뭐 이걸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강제함으로써 이제 투자를 유도하는, 직원들한테 더 돈을 많이 나눠주던 투자를 해라, 안 그러면 유보금 많이 쌓이면 과세할 거야, 이런 건데 되게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보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죠. 취득세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양도세가 있죠. 차익이 실현됐을 때 실현 이익에 대해서 때리는. 근데 저는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뭐 70%를 때리든 50%를 때리든 40%를 때리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만 되면 실현된 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실현된 것도 안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우리나라가 거래세도 높은 나라고 양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세율이 높은 나라인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종부세를 냈을 때 이게 필요경비를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필요경비도 인정 안 해주는 세금을 때려놓고 여기 대해서 또 때린다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좀 떠들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영장이 얘기했듯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상승기에는 규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19년에 집값 막 폭등했을 때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초보들은 어떻게 규제한다. 그럼 지금 집 안 살 때 아니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뉘앙스로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실패했고 이제 올랐죠 가격이. 근데 정부의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되게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잖아요. 2, 3년 동안 계속 올라. 항상 그랬어. 근데 고수들은 규제를 이제 하는구나. 그래 더 사야지. 이러고 더 사고.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 상승 추세를 꺾기도 쉽지가 않고 내리기 시작하면 규제 좀 몇 개 푼다고 또 다시 반등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규제를 보면 1월 첫째 주에 나온 기사의 대부분이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풀겠다. 근데 규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12억 이상 분양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원래 안 됐는데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게 둔촌지공 살리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했지만 둔촌지공이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약을 받고 이제 19일 날 돈을 갚아야 돼요. PF가 7,200억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분양 세대가 4,700세대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30% 뭐 40%가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돈을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 이제 또는 다른 PF들 그게 완전히 다 빠그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좀 썼다라고 봐요. 12억 이상 분양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원래 8년이었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년 안에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정책들을 썼는데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여기다 또 가치 판단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찬성하는 분들은 개별 단지에 대놓고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분양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개별 단지의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빠그라졌을 때 정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레고랜드 사태도 그랬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때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빠그라지고 갑자기 대출이 안 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둔촌주공의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정부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선의로 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둔촌주공 이걸 보면서 지난주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청약률이 되게 저조했어요. 1순위만 봤을 때는 4.5대 1인가 뭐 4대 1인가 이거밖에 안 됐었고 2순위까지 갔을 때 5.7대 1인가 6대 1인가 하여튼 그 정도 숫자일 거예요. 크게 안 벗어날 거예요. 그 정도의 청약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저는 미분양이 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둔촌주공 미분양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나는지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최소 20% 이상은 미분양이 날 거다라고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게 분양이라는 게 호수마다 다 이게 다르잖아요. 어떤 호수는 이렇게 부엌 뷰 둔촌주공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 내가 부엌문을 열면 옆집 부엌이 보이는 거의 성인이 이렇게 팔 피면 거의 보이는 그 정도 거의 닿는 정도. 그런 집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마 청약을 거의 포기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헬리오시티가 이미 16억대로 막 빠지고 그 주변에 있는 데가 둔촌주공보다 위치가 상대적으로 좋은 단지들도 3, 4평이 16억, 15억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13억을 주고 분양을 받을 동기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도 2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건 미분양 날 거다 했는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정부에서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했는데 대출도 풀어주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진짜 미분양이 안 날 거냐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뽑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뭐 와인 하나 쏘기? 몇 프로로? 아니 미분양 몇 프로 댓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 먼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지 않기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10% 하겠습니다. 좀 짜시네요 되게. 예슬 대표님은 한 15에서 20%? 그 정도 날 거다. 여기 딱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이거는 내기기 때문에 15 가겠습니다. 15? 아우 짜시네. 저는 5% 미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분양이 안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규제를 풀어준 게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만약에 미분양이 안 나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두 분 와인 쏘셔야 돼요. 그리고 예슬 대표님이 이기려면 15% 넘어가야 돼요. 15% 넘어갈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슬 대표님 쏘겠다. 이게 중대금대출까지 풀어주고 그리고 전매 제한까지 풀어주게 되면 실제로 둔촌주공을 전매 제한 예를 들어 세게 걸어버리고 하면 실거주자가 입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헬리오시티랑 이런 데가 또 눈에 보일 거고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걸 지금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정체되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실거주자들은 상당 부분이 이걸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전매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투자용으로 살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대출 이자가 좀 세긴 한데 이거를 사서 1년 후에 그냥 매각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조금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전 생각보다 많이 계약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래서 10%, 네. 5%, 15%. 그 와인은 샴페인 뭐 좀 좋은 걸로. P2로 뭐. 네, P2도. P2는 너무한. P2 너무했어? 크리스탈 없어요? 크리스탈 있어. 네, 크리스탈 크리스탈 고급 빈티지를 쏘는 걸로. 뭐 한 40만 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시장에서 아무리 전매를 푼다고 해서 과연 많이 움직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력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10% 정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조금 합리적으로 볼 때 그래도 미분양은 나기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었는데도 미분양이 15%가 나? 그러면 이제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되면 이제 대출도 묶이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제재들이 따라붙는데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강남 3구면 송파구까지 포함이 되는데 송파구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거예요. 송파구는 그 마이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또 묶여있는 곳이 또 있고 그리고 송파구가 지금 노도강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이 사실 송파예요. 실거래에 찍힌 게 많으니까. 송파구는 워낙 아파트도 많고 근데 송파구를 규제 지역에서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파급력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구가 가장 많이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해제 패키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LTV로 묶어놓은 대출 규제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70%까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SR 규제를 아직 안 풀었어요. 정부에서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대출 규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DSR이 더 세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지 DSR 할 수 있어요. 내가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LTV고 나발이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DSR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소득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40%다 DSR이면 40% 4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DSR 규제가 안 풀리는 이상 실질적으로 LTV 규제를 풀어도 쉽지 않을 거다. 원리금하고 이자를 예를 들어서 DSR 40%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40%못 넘어가게끔 규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연봉이 10억, 20억씩 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출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써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연봉 1억이 안 되거나 연봉 1억 언저리일 거예요.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세후 소득은 한 달에 600 몇십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인데 근데 뭐 연봉이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은 헌금이 많을 거니까 이런 규제가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이제 뭐 10억짜리든 5억짜리든 7억짜리든 사기 좀 힘든 분들이 직격탄인 거거든요. 하나하나 풀릴 거예요. 규제 지역도 강남 3구도 풀릴 거고 결국에는 풀리는 건데 일단 지금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기사 읽어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사를 읽어보면 요약을 해보면 되게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또 빌라왕 얘기도 있다 할 거예요. 또 빌라왕 얘기 너무 지겨워 이제. 지겹다기보다는 너무 나쁜 놈들이라서 이거 언급하기가 싫어. 내 채널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나쁜 새끼들. 일주일 동안 기사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둔촌진국 이슈였고요. 둔촌진국 살리기 위한 규제 풀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 뭐 세금 규제 지역 해제, 뭐 일부 대출 규제 해제,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뭐가 있냐면 규제를 해제하고 둔촌진국 살리기로 딱 이제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꿈틀댄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정부에서 규제 푸는 거 아니야? 이미 30%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여기서 바닥까지 가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고 하는 심리와 그럼 규제가 계속 풀리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싸게 내놓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제 매물을 좀 걷어들게 되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둔촌중개 청약자들 중동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계약률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기사가 가장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주택 매매 지수 꿈틀대는 거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매매 지수라는 건 심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찍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심리 지수예요 실제로. 호황기 때 매매 지수가 100을 넘어서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하락기에는 이 매매 지수가 폭발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매매 지수가 규제를 해제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집 좀 사도 되나? 이제 좀 생각 좀 해볼까? 이걸 반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이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근거는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이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23년, 24년에 엄청 많죠. 개포도 6,000세대 반포도 엄청 많고 반포는 10,000세대 정도거든요. 네, 엄청 많아요. 주변 최다 공사장이야. 원벨리만 해도 3,000세대, 클러스 DH 클러스터만 해도 5,000 몇백 세대, 8,000세대예요. 좀 세대수가 적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메이플자이도 다 밀어서 짓고 있고. 그렇죠. 메이플자이도 들어오고 일단 입주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전세는 하방 압력이 더 커지게 되고요. 지금도 이미 전세가 반포 30% 정도 빠졌는데 전세 30%더 빠졌어요. 30%? 35%이 정도로 보고 있고 매매 가격은 한 15%,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 가격의 하방 압력을 더 높이거든요. 왜냐면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온다는 뜻이고 금리는 높고 그래서 갭 투자가 점점 안 되는 이제 시점으로 가고 있고 그럼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수요 전체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세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냐, 여기서 얼마나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합으로 가던가 더 떨어질 확률이 전 되게 크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당분간 뭐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인플레 대비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세존소득에서 세금하고 4대 보험을 다 뺀 거잖아요. 근데 매년 세금이 올라가요. 국민연금 올라가죠,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그리고 명목소득 같은 경우도 한때 뭐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 연봉 되게 많이 준다 했는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점점 기업에서도 줄이고 있고, 맞아요, 뭐, 줄이고 네. 있고. 실질적인 명목소득이 얼마나 떨어졌냐는 저도 데이터를 못 봤는데 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2022년 데이터가. 근데 내피셜리 봤을 때에도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지가 않아요. 일부 업종은 또 호황이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인플레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고요. 인컴도 낮아지고 입주 물량 많고 그리고 금리는 높고 그리고 금리가 당장 하락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매매 지수가 꿈틀댄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상승장으로 다시 동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주택 매매 지수가 뭐 전 반등했다, 지금 뭐 집 살 때다라고 얘기하는 건 책임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사고 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긴 오를 거예요. 한 20년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금리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5.5%까지 맥스를 올리고 이제 멈춘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또 사실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뭐 아직 러시아전도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시장적으로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 지수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부터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까다로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부동산은 무조건 가장 큰 팩터가 국민소득하고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국민소득 자체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부가 너무 무서우니까 금리를 3%를 내려버렸어요. 3%를 5%에서 2%로 내려버렸어요. 그때 부동산이 바로 20%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금리가 얼마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등한 다음에 서서히 다시 하락했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그랬던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이 고금리에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주담대 얼마 나오죠 지금? 저는 7, 8% 나오죠. 와, 7, 8% 나와요 지금? 살 수가 없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6%에서 7%. 와, 7% 나와요? 근데 7% 수익률 나오는 건물 없잖아. 그럼 좀 궁금한 게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 심리 지수 얘기하고 뭐 금리 뭐 얘기를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에 매매 지수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택과 좀 다르게 개별성이 강하니까 어디서 급매가 튀어나오는지 그것만 찾아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급매 나오면 빠르게 거래가 되는데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아직 매도자들이 덜 힘들었어요. 아, 그치. 이게 포인트. 버틸만해 아직. 완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금리가 2년은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사람이 돈 들고 있는 게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자들이 조금 더 액션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둔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좀 많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라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좀 아쉽지만, 물론 다 아쉽죠. 지금 안 아쉬운 게 어디 있겠어. 저도 요즘에 최근에 제 자산들 파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싸게 팔고 있죠. 이거 좀만 더 괜찮고 좀만 더 시간 지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내가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하고 현금 갖고 있으면 기회가 더 오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이익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주제를 기사를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 들고 나왔는데, 아시아경제 1월 3일 기사예요. 대형 면적보다 3배 하락, 서울 소형 아파트 순환시대,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통계가 뭐가 붙어 있냐면 면적별 2022년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이라고 붙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20평대 초반에서 10평대죠.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초과가 두 번째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135제곱미터 초간 아파트의 하락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왜 이런 대형 평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고금리와 입주 물량과 그리고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런 시기에 대형 평형을 이렇게 찍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입주 물량, 결국은 공급량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반네퍼라고 하면 2008년이었나? 2008년 말, 반자가 2008년 말이고 반네퍼가 2009년 말일 거예요. 1년 차이로 준공이 됐고 2010년 이전이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이런 이제 고급 주상복합들이 준공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강남, 서초, 뭐 송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용산까지, 한남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에서 신축급 대형 평형대가 없어요. 옛날 강남구 같은 건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 대형 평형대가 있죠. 그 시절에 81평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신축급 아파트, 반네퍼랑 반포 자이는 신축급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반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리팍이란 말이에요. 2016년에 준공이 됐고 그것도 이미 6년, 7년이 돼가고 있고,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신축급이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범위를 넓혀 10년이라고 봐도 아리팍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반내포, 반자, 아리팍은 다 대형 평수들이 있는데 반포 센트럴 자이만 봐도 46평이 제일 큰 평수예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40평대, 30평대, 20평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호황기 때 시행사 입장에서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분양을 했을 때 가장 쉽게 팔 수 있으니까 용적률 안에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35평대나 20평대를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원주민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한 이게 좀 민감한 문제지만 조합원들의 경제력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합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좀 부자들이 많으면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대형평을 만들자 그래요. 보통 내가 지금 81평, 70평대 살고 있는데 30평대 두 개로 쪼개서 받을래요.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거주할 집은 내가 기존에 7, 80평대 살았기 때문에 대형평대를 만들어서 일부 대형평에 배정이 되는 거고 사업성만 보면 30평대, 20평대가 제일 사업성이 좋죠. 근데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20평대, 30평대, 40평대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호황기 때는 이런 것들을 재건축만 하게 되면 대박이 난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다 소형평형 위주로 좀 많이 만들었고 특히 핵심지 같은 경우 땅이 좁고 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성을 높여왔는데 이게 뭐를 발생시켰느냐, 이제는 신축급 대형평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처럼 완전히 고급화한데 이런 데는 조합원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아예 시행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버린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하나만 하면 임대주택 뭐 몇 프로 지어야 되고 뭐 저금평형 몇 프로 지어야 되고 이렇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 규제들을 다 만족시키고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고급 아파트 개념, 나인원이나 한남더일이나 이런 아파트가 다시 또 나오려면 시행사가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핵심 지역에 대형평형대가 너무 공급이 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핵심 지역의 공급이 확 내려갔어요. 신축급이 없어. 근데 돈을 번 사람들은 또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다 작살나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돈을 벌어서 엑시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 영리치가 많아요. 막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씩 번 영리치들, 뭐 스타트업 대표들, 엑시트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대형 평형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 캐시가 몇백억이 있는데 절대 34평 안 살아요. 제가 볼 때. 34평에도 뭐 부자들이 살 수는 있겠지만 뭐 부잣집 아들들이나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는 집으로 많이 살지 실제로 자기가 몇백억 캐시아웃을 했는데 34평이나 20평대 사는 건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갈 만한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남에 그 말도 안 되는 하이엔드 빌라들이 다 팔리는 거예요. 아이유가 샀다라고 하는 PHC 리그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한국에서 팔리기 좀 힘든 상품이거든요. 사실은 빌라라고 하는 게 대지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이걸 올렸을 때 나중에 재건축도 안 되고 그리고 건물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단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게 팔렸던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팔렸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대형평형대가 하방이 강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하방이 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없어요. 80평대를 누가 갭투자를 합니까? 솔직히 있을 수 있겠지만 20평대, 30평대보다 현저하게 적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갭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부채를 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연끌을 하거나. 근데 연끌로 누가 80평을 삽니까? 사실 80평, 70평대 아파트를 연끌로 살 사람은 없고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건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끌인 사람들은 집을 싸게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대형평형대 산 사람들, 현금으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틸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소득도 많고 대형평형대가 훨씬 더 이런 하락기에는 하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내피셜을 또 입증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이거 영종이가 진짜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입찰 정보 한눈에 비교한다. 제가 아파트 관리 회사를 또 워낙 잘 알죠. 사실 아파트 자체가 원래 세는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쳐먹는 거죠. 맞아요. 누군가가. 그리고 동대표도 해보셨고 제가 나인원 한남 동대표를 1년 정도 했어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했는데 저는 뭐 제가 동대표 한 게 뭐 값도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나인원 한남이라는 이 좋은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퍼블릭 아트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없나 할 거예요. 이제 곧 할 거예요. 곧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동대표 지금 그만뒀는데 동대표 하시는 다른 회장님들이 너가 그때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니? 너가 지금 그만뒀지만 너가 좀 TF팀처럼 해서 갤러리 관계자들 만나고 너 미술 좋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너가 좀 도움을 줘라 해가지고 최근에 식사를 한번 했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만뒀는데 제가 동대표를 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어느 관리업체랑 계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는 센터장이 더 중요해요. 아주 하나의 작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아파트에 쓰는 뭐 차가 있어. 공용으로 쓰는 뭐 트럭 같은 게 있어. 1톤 트럭. 그걸로 이제 입주민들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막 나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름값을 페이를 하잖아요. 기름값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근데 생각해보고 기름값을 리터로 환산하고 원으로 환산해가 딱 보면 차량이 어떤 적상거리랑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차량의 적상거리가 뭐 예를 들어 3년 동안 5,000km를 썼다라고 하는데 기름값 나간 거는 15,000km에서 20,000km 정도 나갈 분을 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횡령을 했던지 아니면 그냥 차에다가 그냥 기름 내 돈 아니야 기름 그냥 뭐 떼어버리고 뭐 히터 틀어놓고 그냥 있었던지 거기다 뭐 잠을 잤던지 뭐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으면 기름값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동대표
동대표들은 돈 1원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동대표가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센터장이 꼼꼼한 사람이 이걸 다 발라내고 이거 줄여라 저거 줄여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센터장이 꼼꼼하지 못하면 동대표가 그걸 다 발견해야 돼요. 센터장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결국 관리업체한테 센터도 바꿔달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에서 10개월 정도 하면서 역시 내 돈이 아니면 사람들이 아껴 쓰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이 관리비 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동대표랑 관리업체랑 짬짬이 해가지고 헤쳐먹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건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헤쳐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주민 입장에서는 1, 2만 원 줄여봤자 큰 이익이 아닌데 1, 2만 원이 2,000세대만 돼도 2만 원 만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잖아요.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나면 헤쳐먹을 수 있는 유인이 굉장히 큰 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고작 1, 2만 원이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이거는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점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50%에서 30%로 낮춘다. 뭐 5일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안정성이라는 게 안전진단이 D등급, C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중이 50%가 돼버리면 건물이 정말 막 쓰러져가지고 막 금 가서 이거 죽겠는데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좀 힘들었는데 이걸 30%로 낮추고 나머지 20% 이제 비워진 부분을 뭐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분하게 돼 있어요. 주거 환경 비중이 15%에서 30%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 환경 비중이란 게 뭐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상 주차장밖에 없고 요즘에는 한 세대에 2대, 3대씩 막 기본으로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 평형도 2대, 소형 평형은 1대에 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차 타고 들어오면 막 이렇게 차 밀고 막 압구정 현대아파트 밀고 막 이래요. 경비 아저씨들이 발렛 해줘요. 그 큰 평형만. 근데 그게 동의가 돼 있는 데만 그렇대. 관리비를 더 낸다 그러더라고. 경비 아저씨들이 거의 제가 운전하는 실력을 봤더니 장난 아니에요. 주차 진짜 잘해. 근데 밤에 가면 주차를 할 수가 없대. 근데 이게 이제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30% 높인 이유인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건물에는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문제는 크게 없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많이 올랐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구조안전 비중이 50%일 때는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춰준다. 재건축 쉽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뭐 동아일보 기사 이게 많이 나왔는데 수도권 전매 제한 10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기사 보면 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분양가 12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거 아까 그 내용이에요. 둔촌주공 내용이고요. 둔촌주공에 대한 내용은 그냥 블로그에다 좀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35층 높이 규제도 풀기로 했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2040 서울 플랜에서 그걸 풀기로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그 발상이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내 개인적인 가치는 그래요. 저는 더 올리지 않는 것도 좋은 게 엘리베이터 너무 불편해요. 아, 그치. 제가 저번에 이사를 했을 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30층대를 받고 저희 집에 10층대인데 30층대 안 간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공사비나 이런 거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리팍 같은 경우도 동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동은 엘리베이터가 하나예요. 아니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내 아는 형은 거기 살고 있는데 이제 4층에 살아가지고 크게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10층 이상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다라고 하면 또 아리팍이나 이런 반포자이나 이런 세대수 많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애가 등하교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안 온대. 근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거짓말 들었는데 30평대 사는 분인데 등하교 시간이 딱 걸려 재수없게 딱 걸리면 10분 동안 엘리베이터가 안 온대.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희는 2개인데 하나가 이사 중이었어. 그러면 이사가 없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적게 배치하는 거잖아요. 세대당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2개다 이러면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아무튼 뭐 층수가 이제 변경된다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세계일보 기사인데 1월 5일날 나온 기사인데 서울 주택 월세 거래 비중 49.2% 역대 최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월세 늘고 있는 거는?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또 거래 안정성 따지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 알겠어요. 아예 빌라한 나쁜 새끼들.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엔 주세도 많이 한다면서요? 주세라는 게 또 최근에 주세를 한다고 해서 주세 알아보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주 단위로 내가 그 예약을 한다는 것 뿐이지 단기 월세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세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일단 좀 쉽게 바로 결정해서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예약하듯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쉬운 거였고 근데 생각보다 수수료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세는 원래 부동산 계약을 안 하나요?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호텔 뭐 모텔 예약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계약서 없이 그 호스트가 거기 플랫폼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조건 올려놓고요. 그리고 예약하는 시스템. 축구 선수들이 주급을 받지 않나? 맞아요. 축구 선수. 오 아시네요? 호날두 주급 얼마 이런 거 기사 몇 번 봤지. 나 위닝 11 잘해. 저 위닝 잘해요. 아이 또 못하면서도 잘한다 그래. 위닝으로 휴가 나왔어요. 군대. 아이 그또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이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기사인데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에. 네.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성립이 되려면 집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자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형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되게 정체가 되고 이러면 점점 이제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표상으로만 보면 거의 다 이제 월세가 추월했거든요. 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월세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세라는 거, 뭐 단기 임대라는 거, 보증금 부담이 없어서 충분한 수요를 찾을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이게 이제 임차인이 나중에 안 나가고 잠적해버리면 명도 소송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내 집인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막 들어가거나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차단기 내려버리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주변에 내린 사람 봤거든요. 경찰서에서 봤더라고. 절대로 돈 안 낸다고 해서 차단기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사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빌라왕 사망 후 첫 경매가 있었나 봐요. 와, 이거 보면 진짜 최초 2.6억에서 8,918만 원까지 하락해서 전세 얻으신 분들은 자기 전세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채권 청구액이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이 빌라왕 사건 제가 지금 3주째 4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뉴스 콘텐츠에서 좀 깊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마디만 좀 하자면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나쁜 놈들이고. 근데 이걸 잘 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검찰들이 얼마나 이 정보력과 수사 권한이 큰데 이거 못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좌 내역 다 추적하고 정말 다 파보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처벌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 당연히 세게 해야죠. 아, 이거는 뭐 경제사범을 지나쳐서 완전 사회적인 완전 문제를 일으킨. 이건 특경가법에 의해서 처벌당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 돈을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횡령하거나 또는 뭐 세금을 50억 이상 체납을 하거나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뭐 처벌받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경가법에 처벌받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경제사범이잖아요. 완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사기? 사건이 아니라 특경가법으로 그런 쪽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서민 돈을 가지고 크게 헤쳐먹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되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 그 대출 관련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120억 대출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점장과 그리고 대출 브로커 그리고 중개업소가 짜고 2년 동안 서류를 조작해서 총 120억 원의 대출의 사고가 났다. 이런 기사거든요. 국민은행 원래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장하고 직원하고 여기 이제 브로커가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되는 뭐 건물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과다하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해도 그런 게 이제 다 갖춰진 것처럼 승인을 내줬다는 거. 그럼 지점장하고 직원은 뒤로 돈을 또 받은 거예요? 뭐 일정 수수료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120억 원이라는 걸 대출을 더 해준 게 되니까 이제 여기 금융당국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하겠다. 실제로 이게 대출이라는 게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감정가 대비 얼마를 대출을 해준다, 아파트 뭐 주담대를 해준다, 뭐 건물도 그냥 담보대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 똑같은 이걸 갖다 줘도 대출해주는 금액 자체가 다 달라요. 은행마다 다르고 지점장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출 심사도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네. 이런 기사가 한번 뜨면. 그래서 요즘에 보통 1월 중순부터 인사이동을 해요, 은행에서. 그래서 지금 시즌이 은행 대출이 완전 막히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사이동 시즌에 제가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좀 소통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에는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심사역도 엄청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막 그 은행뿐만 아니고 이제 캐피탈사, 뭐 네. 메리츠 뭐 금융, 무슨 오릭스 금융 이런 데에서도 자동차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 캐피탈사는 자동차에 대한 대출을 아예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당분간 아예 유보하는 걸로. 자동차는 리스 안 되겠네요. 리스 안 되는 캐피탈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2년 1월만 해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리스사가 되게 많았어요. 뭐 KB 캐피탈, 뭐 메리츠 캐피탈 등등 되게 많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아예 자동차 사업 이쪽을 철수했어요. 아예 지금 금리도 안 맞고 막 이러니까 금리도 너무 막 가파르게 오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캐피탈사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철수한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졌고 그래도 하는 캐피탈사도 있고 안 하는 캐피탈사도 있는데 각각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만 봐도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은 시기를 맞이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뉴스 콘텐츠를 다뤄봤는데 다음 주도 저희가 새로운 뉴스들을 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